회장 아들을 구한 목숨값 2천만 원이 전부였다. 회장 아들을 구하고 받은 돈은 고작 병원비 2천만 원. 3개월 후 목발을 짚고 집에 돌아오니 변호사와 경호원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집 이야기 채널에서만 독점 공개됩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내내 우리 프로젝트 팀은 입찰 서류 마감 시한을 맞추기 위해 계속 야근을 해야만 했다. 내가 짐을 챙겨 회사를 나설 때 벽시계는 이미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밖에서는 여름 태풍이 쏟아져 서울 거리는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었다. 길가의 가로수들은 연신 불어닥치는 강풍에 위태롭게 흔들렸다. 드문드문 보이는 차들 사이로 오토바이 몇 대가 시동이 꺼져 캄캄한 물길 속에서 힘겹게 끌고 가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편의점에서 급히 산 얇은 비닐 우의를 걸치고 옷 속으로 스며드는 한기에 위아래 턱이 딱딱 부딪히는 것을 느끼며 침수된 길을 힘겹게 자전거로 헤쳐나갔다. 10시간 동안 컴퓨터 화면에 눈을 고정한 채 지칠 대로 지친 몸은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어서 빨리 반지하 방에 도착해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낡은 매트리스에 몸을 던지면 고된 하루가 끝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교통체증과 깊은 침수로 꽉 막힌 대로를 우회하는 대신 나는 한강변 좁은 샛길로 들어서기로 했다. 평소에는 매우 한적하고 가로등도 부족한 길이지만 지대가 높아 침수되지 않아 자취방까지의 거리를 거의 절반으로 줄여주었다. 오늘따라 강물은 거칠게 불어나 흙탕물에 온갖 쓰레기들이 떠다녔다. 세찬 빗소리 사이로 콘크리트 두 개 부딪히는 파도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나는 허리를 굽혀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흙길 위에 웅덩이를 피하기 위해 눈을 부릅떴다. 주변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가끔 강 건너편에서 비추는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모든 것이 소름 끼치도록 고요했다. 그때 갑자기 큰 소리가 울려 퍼지며 단조로운 빗소리의 리듬을 깨뜨렸다. 나에게서 약 50m 떨어진 둑 근처에서 묵직한 첨벙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나뭇가지가 부러져 물에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무게가 나가는 물체가 강 표면에 부딪히는 소리 같았다. 나는 깜짝 놀라 자전거 브레이크를 잡았고 두 바퀴가 진흙탕 위에서 미끄러지며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땅에 발을 딛고 서서 굵은 빗줄기 너머로 소리가 난 쪽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멀리 있는 가로등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아래 거센 물살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검은 형체가 어렴풋이 보였다. 그 검은 형체는 물 위로 떠올랐다. 잠기기를 반복했다. 두 팔은 정신없이 물 위를 내저으며 하얀 물보라를 일으켰고 물을 먹어 끊어지는 약한 구조. 요청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폭풍에 휩쓸려 너무나도 가냘프고 절망적으로 들렸다. 거센 물살은 그 사람을 콘크리트 둑에서 점점 더 멀리 떠내려 보내고 있었다. 주변에는 나 외에 아무도 없었다. 가장 가까운 민가들도 폭풍을 피해 일찌감치 문을 굳게 닫은 상태였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자전거 핸들을 꽉 잡았다. 머릿속은 텅 비었고 강둑에 부딪히는 요란한 파도 소리와 점점 작아지는 구조 요청, 소리만이 맴돌았다. 나는 강물에 빠진 사람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을 알았다. 이런 폭풍우 치는 밤의 자연의 힘은 건강한 남자라도 단 몇 분 만에 삼켜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비는 여전히 쉬지 않고 내 얼굴을 때렸다. 나는 지금 당장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낯선 사람의 생사가 걸린 갈림길 앞에서 내 뇌는 미친 듯이 회전했다. 평범한 시민의 첫 번째 반응은 휴대전화를 꺼내 119에 구조 요청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내 손이 우의 주머니에 들어가 딱딱한 플라스틱 케이스에 닿았을 때 나는 멈칫했다. 가장 가까운 구조대도 여기서 5km나 떨어져 있다는 냉정한 현실을 깨달았다. 폭우가 쏟아지는 날씨, 침수된 도로, 주요 도로의 교통체증 속에서 구조 차량이 15분 안에 현장에 도착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거센 물살 속에서 15분이 흐른다는 것은 피해자가 이미 가라앉았거나 강 한가운데로 휩쓸려 갔다는 것을 의미했다. 지금 전화하는 것은 시신 수습을 위한 현장 보고에 불과했다. 하지만 내가 직접 뛰어든다면 극심한 위험에 직면해야 했다. 비록 크로스컨트리 달리기가 취미라 체력은 좋았지만 수영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다. 게다가 깊은 물에 대한 공포와 형편없는 수영 실력이 내 발목을 잡는 치명적인 장애물이었다. 10살 때 나는 동네 연못에서 발을 헛디뎌 익사할 뻔한 경험이 있었고
그 이후로 바다나 큰 강을 볼 때마다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다. 나중에 생존을 위해 얕은 수영장에서 수영을 배우려 노력했지만 발이 바닥에 닿지 않을 때마다 항상 공황 상태에 빠져 팔다리가 굳어버렸다. 흙탕물로 가득 찬 차가운 소용돌이 치는 강물에 뛰어들어 나보다 수십 킬로그램은 더 나가는 공황 상태의 남자를 끌고 파도와 씨름하는 것은 수영을 못하는 나에게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공황 상태는 내 모든 근육을 경직시켜 강바닥으로 즉시 가라앉게 만들 수 있었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다음날 아침에는 두구의 시신이 강가에 떠오를 것이다. 강물 아래에서 들려오는 비명은 점점 작아져 거의 물거품이 터지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이는 피해자가 점점 가라앉고 있으며 생명이 초단위로 꺼져가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나는 고향을 떠나 도시로 올 때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을 떠올렸다. 세상 살면서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누구든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와주렴. 내 자신을 위해 복을 쌓는 셈치고 말이다. 눈앞에서 사람이 익사하는 것을 보고 외면한다면 남은 평생을 씻을 수 없는 죄책감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양심의 가책은 그 어떤 공포보다도 더 무서운 형벌이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순식간에 결정을 내렸다. 죄책감을 안고 사느니 한번 도박을 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나는 자전거를 흙길에 내팽개치고 거추장스러운 얇은 비닐 우의를 찢어 옆으로 던져버렸다. 신고 있던 슬리퍼도 걷어차고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몸에 딱 붙는 티셔츠와 바지만 남겼다. 비가 맨살을 때려 차가웠지만 추위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나는 콘크리트 둑을 향해 세 걸음 달려가 두 손을 앞으로 쭉 뻗고 방금 검은 형체가 잠겼던 방향을 향해 허공으로 몸을 날렸다. 그 직후 짧은 순간 주위의 풍경이 흔들렸다. 내 온몸이 강표면에 세게 부딪혔고 차가운 물이 귀와 코로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낯선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신과의 싸움에 공식적으로 발을 들였다. 숨을 들이쉬려고 입을 벌리는 순간 흙탕물과 폐기물 냄새가 뒤섞인 짜고 비린 강물이 입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차가운 물줄기가 내 몸을 감싸 안고 물의 부력으로 떠오르기도 전에 나를 아래로 끌어당겼다. 물속은 칠흑같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강둑 위에서는 가로등 불빛이 파도에 따라 흔들리는 희미한 빗줄기만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피해자가 있던 위치를 향해 자유형으로 헤엄쳤다. 강이 물살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셌다. 마치 수십 개의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계속해서 강가에서 멀어지게 잡아당기는 것 같았고 팔을 한 번 저을 때마다 그 엄청난 저항에 맞서 온몸에 힘을 주어야 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심장 박동이 통제불능으로 빨라지며 폐로 들어오는 공기가 따끔거렸다. 약 10m쯤 헤엄쳤을 때 나는 부드러운 물체에 부딪혔다. 바로 반쯤 의식을 잃은 채 물에 떠있던 피해자였다. 물에 빠진 사람의 생존 본능에 따라 그는 장애물을 느끼자마자 즉시 팔을 휘저어 내 목을 세게 감았다. 공황 상태에 빠진 남자의 힘은 엄청났고 목을 조여와 숨을 쉴 수 없게 만들어 우리 둘 다 흙탕물 속으로 가라앉았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둘 다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나는 물속에서 그의 옆구리를 세게 주먹으로 쳤다. 그 주먹은 부상을 입힐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를 놀라게 해 팔의 힘을 풀게 하기에는 충분했다. 그 순간을 이용해 나는 그의 등 뒤로 빠져나가 왼팔을 그의 겨드랑이 밑으로 넣어 턱을 단단히 걸어 그의 머리가 항상 물 위에 떠 있도록 했다. 오른팔과 두 다리는 있는 힘껏 물을 저으며 콘크리트 둑을 향해 배영으로 헤엄쳤다. 하지만 강둑으로 돌아가는 길은 멀고도 험난했고 체력은 급격히 소진되었다. 깊은 물에 대한 공포가 가슴을 옥죄었고 근육은 경직되었으며 공황으로 인한 질식감이 몰려왔다. 나는 규칙적인 호흡을 유지하려 했으며 산소 부족과 탈진으로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와중에도 이를 악물고 물을 저었다. 이끼 낀 가파른 둑에서 약 2m 정도 남았을 때 위에서 손전등 불빛이 수면을 비췄다. 근처에서 비를 피하던 오토바이 택시기사 몇몇이 상황을 발견하고 둑을 따라 달려오며 플라스틱 통이 묶인 밧줄을 던져주었다. 나는 손을 뻗어 밧줄을 잡고 재빨리 피해자의 몸에 감은 뒤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를 끌어올려 달라고 소리쳤다. 피해자의 무게가 내 손에서 떠나자 안도의 한숨을 쉬며 둑 위에서 그를 끌어올리는 의로운 구조대원들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내가 경계를 푼 바로 그 순간
부러진 나뭇가지들을 휩쓴 강력한 물살이 나를 덮쳐 균형을 잃고 휩쓸려 갔다. 내 몸은 물속에 있는 암초에 세게 부딪혔고 왼쪽 무릎과 정강이가 튀어나온 바위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몸속에서 뚝하는 소리가 물을 통해 고막으로 직접 전달되었고 고압 전류가 종아리에서 정수리까지 흐르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터져나왔다. 뼈가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나는 무의식적으로 비명을 지르려 입을 벌렸고 그 순간 흙탕물이 목구멍으로 쏟아져 폐로 곧장 흘러 들어갔다. 나는 기침을 해댔고 고통의 팔다리가 경련을 일으켰다. 어둠이 빠르게 의식을 덮쳤고 흐릿하고 고요한 수면의 마지막 이미지를 삼켜버린 채 나는 서서히 깊은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잠겨 있었는지 모른다. 시간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이다. 의식이 서서히 돌아왔을 때 처음 느낀 것은 하반신에 숨막히는 무게감이었다. 눈꺼풀은 천근만근이었고 힘겹게 눈을 떠 주위를 둘러보았다. 천장의 형광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눈부신 흰색 빛이 눈을 찔렀다. 하얀 천장, 하얀 벽, 침대 머리맡에 놓인 기계에서 규칙적으로 울리는 삐 소리, 그리고 온몸에 연결된 수많은 선들을 보고서야 나는 병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몸을 움직여보려 하자 수액 주사를 맞고 있는 오른팔이 저려왔다. 침을 삼킬 때마다 목이 타는 듯이 아팠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허벅지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움직이지 않는 왼쪽 다리의 상태였다. 발은 나무 받침대 위에 높이 올려진 채 거대한 석고깁스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정강이에서 뇌로 끊임없이 전달되는 둔한 통증은 강바닥에서의 끔찍했던 충돌을 상기시켰다. 침대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듣고 하얀 가운을 입은 간호사가 재빨리 들어와 모니터의 심박수를 확인하고 차트에 무언가를 빠르게 기록한 뒤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말했다. 깨어나셨군요. 다행이에요. 3일 밤낮으로 혼수 상태였어요. 여기 실려왔을 때 물에 빠져 심각한 체력 저하로 위독한 상태였어요. 나는 입술을 달싹이며 갈라지고 부서진 목소리로 힘겹게 물었다. 제 다리는 어떻게 된 건가요? 간호사는 하던 일을 멈추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조금 후에 과장님께서 오셔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예요. 지금은 일단 가만히 누워 계세요. 세게 움직이면 안 돼요. 왼쪽 정강이뼈가 단단한 물체에 부딪혀 여러 조각으로 복잡하게 골절되어서 병원에서 수술을 위해 임시로 고정해둔 상태거든요. 여러 조각으로 골절이라는 말을 듣자 심장이 쿵 내려앉으며 끔찍한 공포가 밀려왔다. 나처럼 혼자 사는 육체 노동자나 사무직 직원에게 걷는 능력을 잃는다는 것은 밥벌이를 잃는 것과 같았다. 나는 목을 가다듬고 나 자신에 대한 두려움을 억누르며 그날 밤강에 빠졌던 남자는 괜찮은지 물었다. 간호사는 한숨을 쉬며 내 이불을 정리해주며 대답했다. 그 남자 환자분은 운이 좋았어요. 가벼운 익수와 정신적 충격만 있었거든요. 응급실에서 하룻밤 수액 맞고 완전히 회복해서 다음날 아침에 가족들이 퇴원 수속을 밟고 데려갔어요. 그가 이틀 전에 퇴원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멍해졌다.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혼수 상태로 누워있는 동안의 말이다.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을까? 진심 어린 감사 인사, 과일 바구니, 아니면 적어도 그의 가족으로부터의 안부 전화 한 통. 이런 침묵은 내 마음의 씁쓸함을 안겨주었다. 보답을 바라고 사람을 구한 것은 아니었지만 세상의 야박함에 한없이 서러워졌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고 간호사는 그것을 보고 그저 내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위로하고 쉬라고 말한 뒤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그날 오후 정형외과 과장님이 몇 명의 레지던트 의사들을 데리고 내 병상으로 왔다. 그는 두꺼운 진료 기록부를 들고 돋보기 안경을 콧등 위로 밀어 올린 뒤 안쓰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솔직하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의사 선생님은 CT 촬영 결과 왼쪽 정강이뼈와 종아리뼈 중간 부분이 산산조각나 여러 조각으로 부서져 상태가 매우 복잡하다고 알려주셨다. 일반적인 깁스 치료로는 이 손상을 해결할 수 없으며 뼈가 저절로 붙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만약 이대로 고집한다면 평생 절뚝거리며 살아야 하는 장애를 갖게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고 두 손으로 침대 시트를 꽉 잡으며 힘겹게 물었다. 절개 수술 방법에 대해 엄청난 비용이 들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의사 선생님은 차분하게 설명했다. 병원에서 절개 수술을 통해 부서진 뼈 조각들을 제거하고 티타늄 합금으로 만든 특수 골수강내 고정못과 나사 플레이트 시스템을 사용하여 뼈의 축을 다시 정렬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고도의 기술과 값비싼 의료 장비가 필요한 대수술인데 나는 이 병원에서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수술비, 고정장치, 약값, 입원비를 포함한 총비용이 약 5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가족에게 연락하여 재정적인 준비를 하고 수술 동의서에 빨리 서명하라고 조언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골절 부위 주변의 연조직 괴사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었다. 5억 원이라는 액수는 내 머릿속에서 천둥소리처럼 울렸다. 동생 학비를 대기 위해 고향에 돈을 보내느라 모아둔 전 재산이 예금 통장에 고작이 500만 원뿐이었는데 그 거대한 돈을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게다가 이 도시에는 의지할 가족도 없었다. 의사 선생님이 떠나고 아침에 왔던 간호사가 하얀 봉투와 함께 납부 영수증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녀는 오늘 아침에 그 남자 환자의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와서 수납 창고에 이 돈을 내고 봉투를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나는 떨리는 오른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안에는 빳빳한 5만 원권 지폐 20장, 총 100만 원이 들어있었다. 함께 첨부된 영수증에는 병원비, 선수금 100만 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태산그룹 비서실 납부라는 문구와 함께 박 회장님께서 드리는 위로금이라는 짤막하고 냉정한 메모가 적혀 있었다. 총 2천만 원. 사람 목숨 하나에 대한 대가, 내 부서진 다리와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할 위험에 대한 보상이었다. 나는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들어 태산그룹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했고 그 결과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태산그룹은 대한민국 남부지역의 거대 부동산 재벌 중 하나였으며 경제기사에는 말쑥한 정장을 입고 차갑고 오만한 표정을 짓고 있는 젊은 남자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캡션에는 박태준, 외아들, 유력한 후계자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다. 그 얼굴은 내가 한강바닥에서 힘겹게 건져 올린 바로 그 남자였다. 수천억 원의 자산을 소유한 사람에게서 받은 2천만 원은 내가 겪고 있는 육체적 고통보다 더 쓰라린 굴욕감을 안겨주었다. 그들은 마치 거지에게 자선을 베풀듯 푼돈을 던져주고는 잔인하게 모든 책임을 털어버렸다. 나는 손에 든 봉투를 보며 입술을 피가 날 정도로 세게 깨물었다. 월급 150만 원, 월세 30만 원, 빠듯하게 아껴 쓴 생활비 50만 원. 남은 돈은 부모님 약값과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한 남동생 학비로 고향에 바로 보냈다. 매달 쥐어짜야 겨우 20만 원을 비상금으로 저축할 수 있었다. 이제 냉혹한 현실과 내 재정 능력 사이의 격차는 태산그룹 로고가 밝힌 봉투와 위로금이라고 아무렇게나 휘갈겨 쓴 메모지를 쳐다보며 나를 극도의 공황 상태로 몰아넣었다. 수천억 재벌 후계자의 목숨값이 고작이 야박한 2천만 원으로 매겨졌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 이야기는 우리 집 이야기 채널에서만 독점 공개됩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나는 수액 주사를 맞고 있는 손으로 힘겹게 스마트폰을 눌러 인터넷에서 태산그룹의 대표 번호를 찾았다. 상대방 전화기에서 긴 신호음이 울린 후 또렷한 여자 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인사를 하고 3일 전 한강변에서 박태준 이사님을 구한 김민지라고 밝히며 박 이사님이나 대리인을 직접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상담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전화를 돌렸다. 기다리는 동안 들려오는 통화 연결음은 팽팽하게 긴장된 내 신경을 건드렸다. 거의 5분을 기다린 끝에 차갑고 거만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자신을 박 이사님의 비서라고 밝힌 남자는 오늘 아침에 사람을 시켜 병원에 2천만 원을 보내 병원비를 내고 위로금을 전달했는데 왜 또 회사에 전화를 했냐고 물었다. 나는 울음을 터뜨리지 않으려 애쓰며 침착함을 유지했다. 2천만 원으로는 당신 내 이사님을 강둑으로 끌어올리다. 부서진 다리의 뼈 이식 수술. 비용 5억 원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들 가족이 이 금액을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한다고. 전화기 저편에서 비웃음 섞인 냉소가 들려왔고 내 머릿속이 차가워졌다. 그 비서는 또렷하게 말했다. 김민지 씨가 강물에 뛰어들어 박 이사님을 구한 것은 자발적인 행동이었지 누구도 칼을 들이대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족이 부유한 것을 보고 다리가 부러졌다는 핑계로 돈을 뜯어내려는 공갈 협박입니다. 나는 목이 메어왔고 가슴이 누군가 꽉 누르는 것처럼 아팠다.
제 진료 기록이 병원에 다 있는데 직접 와서 확인해 보세요. 저는 치료비만 정확히 돌려달라는 것이지 한 푼도 더 달라는 게 아닙니다. 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그 비서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내 말을 끊고 기업을 상대로 공갈 협박하는 연극은 그만두라고 위협했다. 하차는 사무직 직원이 어떻게 5억 원이라는 액수를 들먹이냐며 다시는 전화해서 괴롭히지 말라고, 그렇지 않으면 공갈 협박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윽박질렀다. 길게 이어지는 뚜뚜 소리는 그가 전화를 끊었음을 알렸다. 나는 격렬하게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잡았다.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흘러내려 시야를 흐렸다. 돈 있는 자들의 잔인함은 내 목숨과 희생을 값산 물건처럼 취급했다. 2천만 원으로 양심을 사려 하고 공갈 협박범으로 몰아붙여 나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나는 스마트폰을 매트리스 위로 내던지고 새하얀 병실 한가운데서 얼굴을 감싸 쥔 채 흐느껴 울었다. 태산그룹 가족에 대한 분노를 억누르고 나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내 다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스마트폰을 들어 연락처를 열고 엄마라고 저장된 번호 앞에서 오랫동안 망설였다. 벌써 3일이나 집에 전화를 하지 않았으니 고향에 계신 부모님은 분명 애가 타고 있을 것이다.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즉시 들려왔다. 왜 며칠 동안 전화가 안 됐냐고, 목소리가 왜 그렇게 쉬었냐고 물으셨다. 코끝이 찡해지며 애써 유지하던 강인함이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고혈압으로 쓰러지실까봐 익사할 뻔한 사실과 장애를 갖게 될 위험에 대해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다. 나는 늦게 퇴근하다가 비 오는 날 오토바이에 치였는데 상대방이 뺑소니를 쳤다고 거짓말을 했다. 의사 선생님이 뼈가 부러져서 뼈 이식 수술을 해야 한다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다. 어머니께 혹시 돈 빌릴 곳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전화기 저편에서는 어머니의 흐느낌과 아버지의 다급한 질문이 섞여 들려왔다. 어머니는 조심하지 않았다며 나를 꾸짖으면서도 걱정 말고 병원에 있으라고 아버지와 함께 집문서를 담보로 잡거나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보겠다고 위로하셨다. 오후 내내 나는 옛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렸다. 하지만 모두 각자의 사정이 있었다. 200만 원을 빌려주는 사람, 500만 원을 빌려주는 사람도 있었다. 친구들에게 빌린 돈과 어머니께서 고향에서 고리대금으로 급히 마련해 보내주신 돈을 모두 합쳐도 총 1억 2천만 원에 불과했다. 대수술 비용의 4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다. 나는 침대에 멍하니 앉아 퉁퉁 부은 다리를 바라보았다. 이 돈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돈이 부족해서 수술을 중단하게 되면 장애를 안고 사는 것은 물론 어머니께서 평생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높은 이자를 갚아야 할 엄청난 빚까지 떠안게 될 것이다. 나는 스마트폰을 들어 은행 앱에 로그인하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친구들에게 빌린 돈을 하나하나 다시 송금하며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리고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나는 어머니께 의사 선생님께서 내 경우는 굳이 비싼 수술을 하지 않고 깁스로 보존적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어머니께 1억 원은 바로 갚으라고, 이자 때문에 빚더미에 앉지 말라고 당부했다. 여기서는 깁스 치료비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했다. 어머니께서 경악하며 말리셨지만 나는 내 고집을 꺾지 않았다. 내 부주의 때문에 고향에 계신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빚더미에 시달리게 할 수는 없었다. 차라리 장애를 안고 사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과장님께서 최종 결정을 기다리러 다시 오셨다. 나는 자발적 수술 거부 동의서에 또박또박 서명했다. 의사 선생님은 침울한 표정으로 다시 한번 설명했다. 산산조각 난 뼈를 깁스로 고정하는 방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다리가 짧아져 평생 절뚝거리는 후유증이 남을 것이 확실합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감히 그의 눈을 쳐다보지 못했다. 돈을 마련하지 못해 깁스를 하고 물리치료로 개선하겠다고 인정했다. 의사 선생님의 깊은 한숨 소리가 고요한 공간에 울려 퍼진 후 곧바로 뼈를 맞추고 다리 전체를 단단한 깁스로 고정하는 시술이 진행되었다. 전문적인 마취 없이 국소 마취만으로 진행되었다. 나는 의사 선생님이 부서진 뼈 조각을 누를 때 비명을 지르지 않기 위해 베개 한쪽을 물어뜯었다. 시술이 끝난 후 나는 병상에 기진맥진하여 누워 있었다. 지갑에는 낡은 예금 통장에 있던
500만 원과 태산그룹에서 받은 야박한 위로금만 남아 있었다. 비록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더 이상 누구에게도 빚을 지지 않았다는 생각에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다. 폐렴 치료와 다리의 부기가 가라앉기를 기다리며 병원에서 28일을 보낸 후에야 나는 알루미늄 목발과 허벅지부터 발뒤꿈치까지 하얀 깁스로 감싼 왼쪽 다리를 한 채 퇴원 허가를 받았다. 내 앞에 놓인 길은 이제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진정한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다. 자취방에 도착하자마자 회사 인사팀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대표님을 대신에 몇 마디 안부를 물은 후 본론으로 들어갔다. 팀장님은 명료하게 설명했다. 프로젝트 팀이 지금 매우 바쁜데 김민지 씨 다리는 최소 반년은 쉬어야 깁스를 풀고 걸을 수 있을 테니 회사에서는 조기 근로계약 해지를 제안합니다. 대신 이번 달 월급과 기본급 3개월치를 지원하여 총 500만 원을 보상하겠습니다. 나는 조용히 동의하며 원망하지 않았다. 사기업의 본질이 가치 교환이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내가 장애를 입어 더 이상 기여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퇴출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빌렸던 수술비를 모두 갚은 지금 500만 원이라는 돈은 나에게 금처럼 소중했고 앞으로 닥쳐올 힘든 날들을 버티게 해줄 희망이었다. 하지만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화를 끊자마자 집주인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내 깁스한 다리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보더니 단도직입적으로 이사를 가라고 요구했다. 아주머니는 자취방 계단이 가파른 철제 계단이라 내가 목발을 짚고 다니다가 미끄러져 사고라도 나면 자신의 장사에 영향을 줄까봐 두렵다는 핑계를 댔다. 이번 달 보증금을 돌려줄 테니 주말 이틀 안에 당장 이사하라고 강요했다. 내가 새로운 집을 구할 때까지 일주일만 더 머물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지만 소용없었다. 사람들의 무정함이 너무나도 빠르고 가혹하게 다가와 나는 집주인 아주머니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직장을 잃고 몸도 성치 않은 상태에서 집에서도 쫓겨나게 된 것이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대학교 후배에게 부탁해 짐을 싸고 용달차를 불러 도시 외곽의 깊은 골목에 있는 값싼 자취방으로 모든 살림을 옮겼다. 새로운 방은 고작 12제곱미터, 약 3.6평, 남짓했다. 낮은 양철 지붕은 페인트가 조각조각 벗겨져 있었고 습하고 곰팡이 냄새가 났다. 복층도 없고 큰 창문도 없었지만 대신 월세가 10만 원으로 저렴했고 1층에 있어 세 걸음만 걸으면 비좁은 골목으로 나갈 수 있었다. 나는 이 작은 방에서 새로운 생존을 시작했다. 방세, 식비, 약값, 그리고 근육 위축을 막기 위해 매달 약 100만 원을 들여 물리치료사를 불러 마사지를 받는 비용까지 한 푼 한 푼 계산하며 살았다. 나는 낡은 노트북을 이용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들어가 저렴한 가격으로 타이핑, 문서 작성, 영어 자료 번역 아르바이트를 했다. 매일 일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허리를 굽혀 키보드를 두드리며 푼돈을 벌었다. 양철 지붕 위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면 고독감 속에서 산산조각 난 다리에 희미한 생명줄이라도 붙잡으려는 희망으로 버텼다. 12제곱미터짜리 자취방에서의 힘겨운 생활은 3개월 동안 계속되었고 내 26년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막막한 시간으로 기록되었다. 의사는 영구적인 관절 경직을 막기 위해 무릎에 딱딱한 깁스를 풀고 관절을 구부리고 펴는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하지만 타이핑 아르바이트 수입으로는 너무 비싼 물리치료사를 계속 집으로 부를 수는 없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매주 3번 목발을 짚고 구립재활센터에 가야만 했다. 골목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거리는 고작 800m였지만 마치 사막을 횡단하는 여정처럼 길게 느껴졌다. 나는 목발을 겨드랑이에 꽉 끼고 떨리는 오른발에 온 체중을 실어 자갈이 깔린 흙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내디뎠다. 햇볕이 쨍쨍한 날에는 땀이 비오듯 쏟아져 셔츠가 흠뻑 젖었고 비가 와서 미끄러운 날에는 진흙탕에 수없이 넘어졌다. 목발 쿠션과의 계속된 마찰로 겨드랑이는 부어오르고 피가 맺혔다. 버스를 탈 때마다 가장 낮은 계단의 버스를 타기 위해 몇 시간씩 기다리는 전쟁을 치러야 했다. 자리를 양보하는 동정 어린 시선이나 귀찮아하는 승객들의 눈초리를 마주하며 나는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창가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고개를 숙이는 습관을 들였다. 물리치료 과정은 그야말로 고문이었다. 3개월 동안 깁스로 굳어있던 다리는 종아리 근육이 위축되어 오른발의 절반 크기로 줄어들어 있었다. 의사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힘으로 무릎을 구부리라고 요구했다. 1mm를 움직일 때마다 근육이 끊어지는 듯한 느낌과 뼈마디가 서로 부딪히는 고통에 눈물이 핑 돌았다. 때로는 부러진 다리를 끌어안고 무릎에 머리를 밟고 사람들로 붐비는 치료실 한가운데서 소리내어 울기도 했다. 궂은 날씨에 밤이면 뼛속까지 파고드는 통증이 몰려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위장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진통제를 계속 복용해야 했다. 고요한 밤, 차가운 물 한 잔을 들고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노란 불빛을 바라보며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다. 나는 때때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날 밤 차가운 강물에 뛰어든 것은 무엇을 위해서였을까? 선의의 대가는 내 미래와 경력, 자유로운 발걸음, 그리고 타이핑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는 장애인의 삶이었는데 내가 구해준 사람은 나를 외면하고 굴욕적인 푼돈을 던져주었다. 그들의 목숨은 구원받았지만 나는 어두운 수렁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버텨내야 한다고 이곳에서 죽을 수는 없다고 고향에 계신 늙은 부모님께 짐이 될 수는 없다고 다짐했다. 평생 절뚝거리며 살아야 하더라도 계속 살아가야만 했다. 사고가 일어난 지 4개월째 되던 어느 날 아침, 나는 재활센터 앞돌 의자에 목발을 짚고 앉아 있었다. 차례를 기다리며 나무십 사이로 비치는 몇 줄기 햇살이 콘크리트 바닥에 드리워진 시원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눈을 감고 쉬고 있는데 갑자기 낡은 셔츠를 입고 오토바이 헬멧을 쓴 나이든 남자가 다가와 나를 유심히 쳐다보더니 손뼉을 치며 그 폭풍우 치던 밤의 용감한 아가씨라고 자신이 바로 둑 위에서 밧줄을 던져 그 남자를 끌어올린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그날 밤에 희미했던 기억이 빠르게 떠오르며 사람들에게 소리쳐 도움을 요청했던 그 걸걸한 목소리의 남자와 일치했다. 나는 반갑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다. 아저씨는 내 옆에 의자를 끌어다 앉아 깁스로 고정된 내 다리를 보며 안타까운 듯 한숨을 쉬었다. 그날 그 남자를 끌어올리고 돌아보니 내가 물에 휩쓸려 바위에 부딪혀 가라앉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장대로 한참을 휘저어서야 겨우 건져내 응급실로 데려갔다고 죽는 줄 알았다고 했다. 아저씨는 강에 빠졌던 사람, 집에서 제대로 보상은 해주었냐고 물었고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2천만 원을 주고 끝냈고 내가 자원해서 구했으니 더 이상 책임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오토바이 택시기사 아저씨는 눈을 부릅뜨고 욕설을 퍼부었다. 은혜도 모르는 부잣집 놈들. 그러고는 목소리를 낮춰 주위를 둘러보더니 그날 밤 그 남자가 발을 헛디뎌 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떠밀렸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아저씨의 또렷한 증언에 따르면 비가 많이 와서 손님이 없던 그 밤, 그는 강둑 근처 큰 나무 아래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담배를 피우며 비를 피하고 있었다. 그때 멀지 않은 곳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다. 두 남자가 내려 강가로 다가가더니 크게 다투기 시작했다. 아저씨는 강에 빠진 남자가 서류에 서명하기를 거부하며 소리치는 것을 어렴풋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자 다른 남자가 달려들어 몸싸움을 벌이다가 그를 세게 밀어 물에 빠뜨리고는 겁에 질려 차에 올라타 급히 사라졌다고 했다. 아저씨는 그들이 총이라도 가지고 있을까봐 입을 막기 위해 자신을 죽일까 두려워 차가 사라질 때까지 숨어 있다가 그제야 달려나와 손전등을 비춰보니 내가 물에 뛰어들어 구하고 있었다고 했다. 아저씨의 말은 내 머릿속에서 경고음처럼 울려 퍼졌고 나는 서둘러 스마트폰을 꺼내 태산그룹에 대한 기사들을 다시 찾아보았다. 인사정보와 가계도를 꼼꼼히 읽었다. 박태준 이사는 이복 동생인 박태진이 있었다. 경제기사들은 태진의 어머니가 과거에 태준의 가정을 파탄낸 전적이 있어 두 사람 사이에 깊은 갈등이 있다고 종종 암시했다. 두 형제는 거대한 재산을 물려받기 위한 권력 투쟁을 벌이고 있었다. 선대 회장이 중병으로 장기 입원 치료를 받게 된 후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며 그날 밤이 사고가 아닌 암살 시도였음을 증명하는 끔찍한 그림이 완성되었다. 나의 등장은 우연히 상대편의 살인멸구 계획을 망쳐버린 것이다. 태준의 가족이 냉담하게 사람을 시켜 돈을 보내고 나를 공갈 협박범으로 몰아붙인 것도 이 연극의 일부이거나 다른 누군가의 조작일 수 있었다. 나는 자신도 모르게 수조원대 재벌가의 전쟁이라는 수렁에 한 발을 들여놓은 것이다.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은 언제든 짓밟힐 수 있는 개미와도 같은 존재라는 사실은 내 주위를 맴도는 실질적인 위험에 대한 극심한 공포를 안겨주었다. 오토바이 택시기사 아저씨가 알려준 사실은 목발을 짚고
자취방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집세나 약값을 걱정하는 대신 생명과 직결된 실질적인 위협을 처음으로 느낀 순간이었다. 나는 자취방 주변의 이상한 낌새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 나가는 가난한 노동자들만 사는 동네에 양팔에 문신을 한 청년 2명이 어슬렁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종종 튜닝한 대형 오토바이를 타고 골목 모퉁이에 서 있었다. 내가 목발을 짚고 지나갈 때마다 두 남자의 험악한 시선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으며 탐색했다. 처음에는 그저 할 일 없는 동네 건달이라고 스스로를 속였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무서워졌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집에서 1km 떨어진 재래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 채소 가게로 막 들어서려다 고개를 돌려보니 문신을 한 남자 중 한 명이 일부러 귤을 고르는 척하면서도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서둘러 계산을 마치고 장바구니를 들고 아픈 다리로 최대한 빨리 걸었지만 그는 여유롭게 10m 거리를 유지하며 나를 따라왔다. 내 모든 행동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려 하지도 않았다. 자취방에 돌아와 나는 허둥지둥 철문을 닫고 빗장을 단단히 걸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태진의 패거리가 내 신원을 파악하고 경찰에 사실을 폭로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위기의 절정은 3일 후 물리치료 예약을 위해 아침 7시에 집을 나서서 오후 2시가 다 되어 돌아왔을 때 찾아왔다. 방문 앞에 이르자 손발이 떨려왔다. 새로 산 노쇠 자물쇠가 반으로 잘려 뒹굴고 있었다. 철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문을 세게 밀고 들어섰다. 참혹한 광경에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방은 구석구석 뒤져져 있었고 옷은 꺼내져 어지럽게 널려 있었으며 이불과 베개는 칼로 찢겨 있었고 그릇들은 잔인하게 깨져 있었다. 나는 겁에 질려 무릎을 꿇고 작은 냉장고 밑으로 손을 뻗어 신분증과 생활비 200만 원이 들어있는 작은 플라스틱 상자를 꺼냈다. 다행히 그대로 있었다. 낡은 노트북도 그대로였다. 이들은 좀도둑이 아니었다. 한강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무언가를 찾기 위해 침입한 것이다. 잔인하게 물건을 부순 것은 공개적인 위협이었다. 그들은 내 목숨이 개미처럼 하찮고 언제든 빼앗길 수 있다는 명백한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나는 어지러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쥔 채 무력감과 극심한 공포 속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감히 스마트폰을 들어 경찰에 자취방 침입 및 파손 사건을 신고할 수 없었다. 그것은 스스로 목에 올가미를 거는 것과 같았다. 그들의 신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나는 눈물을 삼키고 스스로 폐허를 치우고 더 튼튼한 새 자물쇠를 샀다. 그리고 최대한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어둠 속에 그들은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기로 작정한 듯했다. 퇴원 후 3개월째 되는 달 말, 남동생의 학비를 내야 할 때가 되었다. 퇴직 위로금은 비싼 약값으로 이미 바닥났고 나는 어쩔 수 없이 목발을 짚고 ATM기로 가서 비상금으로 남겨둔 마지막 일, 500만 원을 인출하려 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금액을 선택하자 ATM 화면에 로딩 표시가 뜨더니 오류 메시지가 나타났다. 거래 실패, 계좌가 잠겼습니다. 은행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나는 당황했다. 카드를 닫고 다시 시도했지만 여전히 오류가 났다. 나는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가장 가까운 은행 지점으로 가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직원에게 확인을 부탁했다. 여직원은 잠시 키보드를 두드리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고객님의 계좌가 현재 범죄예방센터의 긴급 명령에 따라 일시적으로 동결되었습니다. 거액의 사기 및 재산 편취 혐의로 익명의 고발장이 접수되었기 때문입니다. 규정에 따라 은행은 사실 확인을 위해 잔액을 동결해야 하며 고객님께서는 관할 경찰서에 연락하여 사건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자체적으로 동결을 해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나는 대리석 카운터 앞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1년 내내 사무실에 틀어박혀 있다가 사고로 다리가 부러져 3개월 동안 자취방에 누워만 있었는데 누구에게 사기를 쳤단 말인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모함이었다. 은행 유리문을 나서며 주머니를 뒤져보니 5만 원권 지폐 한 장만 남아 있었다. 나는 결국 샌드위치 하나를 급히 사서 버스를 타고 돌아왔다. 절뚝거리며 정류장에서 내리자마자 나는 전봇대 아래에서 담배를 피우며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비웃고 있는 익숙한 문신을 한 두 남자의 모습을 즉시 발견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이 번뜩이며 그들의 잔혹한 계획 전체를 이해했다. 매일 나를 미행하고 자취방을 부수고 가짜 고발장으로 은행 계좌를 동결시키는 수법까지. 그들은 장애를 입어 거동이 불편하고 먹을 것과 집세를 낼 돈도 없는 여자를 절망과 자포자기에 빠뜨려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거나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증인을 제거하려는 것이었다. 그들의 잔인함과 수법은 선량한 노동자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고 나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나는 어떻게 골목길까지 걸어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지친 다리는 천근만근이었고 땀은 비 오듯 쏟아져 셔츠를 적셨으며 목발을 땅에 짚을 때마다 뼈를 애는 듯한 통증이 뇌까지 치솟았다. 육체적인 고통은 내 영혼을 찢어놓는 극심한 막막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정말로 권력자들에게 막다른 길로 내몰린 것이다. 낡은 자취방으로 이어지는 골목 모퉁이를 돌자마자 나는 평소의 활기찬 노동자 동네 분위기가 사라지고 숨막히는 침묵이 감도는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렸다. 모두들 창문을 굳게 닫고 커튼 틈으로 훔쳐보고 있었다. 골목 입구에는 번쩍이는 검은색 SUV 세대가 길을 막고 서 있었다. 쓰레기가 널려 있는 풍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4명의 남자가 무전기를 귀에 꽂은 채 팔짱을 끼고 내 자취방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췄다. 당장 도망쳐야 한다는 생존 본능이 외쳤다. 분명 태진의 부하들이 인내심을 잃고 나를 처리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하지만 쇠깁스를 한 다리로는 도망칠 수 없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용기를 내어 내 방을 향해 계속 걸어갔다. 내가 절뚝거리며 다가가자 경호원들은 자동으로 뒤로 물러나 좁은 길을 터주었다. 열려있는 자취방 문 앞에는 짙은 색에 완벽하게 재단된 정장을 입은 남자와 값비싼 서류 가방을 든 중년의 변호사가 서 있었다. 그 남자가 돌아섰다. 날카로운 턱선, 깊고 차가운 눈매, 바로 내가 강물에서 구한 그리고 이 모든 끔찍한 비극의 근원인 박태준이었다. 태준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깁스한 다리와 부어오른 겨드랑이, 그리고 초췌한 얼굴을 훑어보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동정이나 후회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1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드디어 나타나셨군요. 억눌렸던 분노가 두려움을 집어삼키며 폭발했다. 나는 눈을 부릅뜨고 쏘아붙였다. 이 너덜너덜한 방에 뒤질 게 남았나, 아니면 내 하찮은 목숨이라도 가져가려고? 은행 계좌까지 동결시키는 수법을 쓰고 나서 말이야. 태주는 살짝 미간을 찌푸리더니 변호사에게 뒤로 물러서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천천히 설명했다. 오해하고 계십니다. 지난 3개월간의 끔찍한 일들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낡은 물건을 돌려주고 공정한 거래를 제안하러 왔습니다. 말을 마치자마자 태주는 등을 돌려 마치 자기 집인 양 자취방으로 들어갔다. 경호원들이 창문을 가로막고 포위망을 좁혀오자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를 악물고 목발을 짚고 들어가 돈 있는 자들의 다음 연극이 무엇인지 지켜보기로 했다. 태주는 습기 찬 자취방 한가운데에 우뚝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낡아 빠진 침대, 낡은 옷가지들, 그리고 곰팡이 쓴 벽을 빠르게 훑었다. 그는 천장에 머리가 닿지 않도록 살짝 고개를 숙이고 플라스틱 의자를 방 한가운데로 끌어와 뼈 회복에 좋지 않으니 앉으라고 했다. 나는 논쟁할 기력도 없이 침대 가장자리에 힘겹게 주저앉아 목발을 옆에 세워두고 팔짱을 낀 채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다음 상황을 기다렸다. 함께 온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서류 가방을 열어 투명한 지퍼백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안에는 산산조각 난 스마트폰이 들어있었다. 액정과 케이스는 긁히고 흙투성이었다. 나는 그것이 내가 비옷을 벗고 강에 뛰어들 때 떨어뜨린 내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다. 태주는 태연하게 그 폭풍우 치던 밤 현장에서 떨어진 물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보겠느냐고 물었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들이 3개월 동안이나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는 대답을 피하고 깨진 액정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더니 변호사에게 태블릿 PC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그는 몇 번 조작하더니 내 쪽으로 밀어주며 기술팀이 메인보드를 수리하고 배터리를 복구하고
지문 잠금 장치를 해제하여 온전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데 많은 공을 들였다고 설명했다. 화면에 표시된 사진들을 자세히 보라고 했다. 나는 고개를 숙여 밝은 화면을 보았다. 거기에는 태준과 험상궂은 남자가 콘크리트 둑 근처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그 남자가 태준을 세게 밀어 강물에 빠뜨리는 장면이 담긴 7장의 연속 사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나는 충격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사진들을 절대 찍은 적이 없다고, 그때는 사람을 구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스마트폰을 누를 겨를이 없었다고 말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를 끌어와 마주 앉아 내가 찍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안다고, 그때는 물속에서 자신을 끌어올리고 있었다고 확인시켜 주었다. 나는 으르렁거리듯 물었다. 누가 내 스마트폰으로 몰래 찍은 거죠? 태준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대답했다. 제3자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부터 제 차를 몰래 따라와 당신이 떨어뜨린 스마트폰을 줍고 태진이 저를 죽이려 하는 과정을 촬영한 겁니다. 나는 태진이라는 이름을 듣고 소름이 돋았다. 태준을 민 사람이 바로 이복 동생이라는 것과 모든 것이 너무나도 치밀하고 교활하게 계획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태준은 냉정하게 스마트폰을 주운 자가 교활한 여우 같은 놈이라 현장에 원본 증거를 남기지 않고 사진과 함께 내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익명의 이메일로 협박하며 태진에게 증인을 처리하라고 부추겼다고 확인시켜 주었다. 태진은 미친 듯이 부하들을 시켜 흔적을 지우려 했지만 태준의 비밀 경호팀이 먼저 행동하여 부하들이 도착하기 전에 원본 스마트폰과 지갑을 회수했다. 그 결과 태진은 복사본만 입수하고 내가 사진 원본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숨어 높은 가격을 부르고 있다고 단정하게 된 것이다. 재벌가의 추악하고 끔찍한 진실이 눈앞에 펼쳐지자 나는 내가 그저 의로운 일을 하려다 잔혹한 권력 다툼의 장기말로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태준에게 나를 미행하고 자취방을 부수고 가짜 고발장으로 계좌를 동결시킨 것 모두 태진의 부하들이 한 짓이냐고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따져 물었다. 그는 태진이 내가 원본 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깡패들을 고용하여 내 생명줄을 끊고 자살을 유도하거나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후환을 없애려 했다고 인정했다. 태진은 항상 신중하게 돈으로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일 뿐 직접 나서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두 손을 꽉 쥐고 손톱이 살을 파고들도록 힘을 주며 충혈된 눈으로 태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역겨움이 치밀어 오르며 목이 메어 소리쳤다. 당신은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어. 내가 당신을 구해준 은인이고 깡패들에게 쫓겨 밥도 못 먹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3개월 동안 죽은 사람처럼 침묵했어. 그 비서라는 놈을 시켜 더러운 2천만 원을 보내고 뻔뻔하게 공갈 협박범으로 몰아붙였지. 태준은 당황하거나 반성하는 기색 없이 여유롭게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고 연기를 내뿜으며 그 영수증을 보낸 것은 병실에서 자신이 직접 지시한 일이라고 인정했다. 만약 공개적으로 나를 보호했다면 태진이 눈치채고 재산을 빼돌려 해외로 도망쳤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태준은 태연하게 설명했다. 그는 태진이 허점을 드러내도록 미끼를 던질 필요가 있었다. 강물에 밀어 빠뜨린 것만으로는 살인죄를 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변호사가 우발적인 몸싸움이었다고 주장하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깡패를 고용하여 증인을 위협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압박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조직적인 범죄 행위였다. 나는 고개를 젖히고 큰 소리로 웃었다. 내 운명이 너무나도 서러웠다. 그가 내 목숨을 미끼로 물고기를 낡고 깡패들의 칼날 위에 나를 매달아 놓은 채 동생을 감옥에 쳐넣을 증거를 모으기 위해 태연하게 방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들이 모두 한통속이며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은 평범한 사람의 목숨을 하찮게 여긴다고 소리쳤다. 태준은 담배를 끄며 눈에 핏발이 서고 증오가 뒤섞인 목소리로 억눌린 감정을 토해냈다. 원망할 권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태진 모자가 어떤 더러운 수법으로 제 친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폭풍 후 치던 밤은 태진이 돈으로 제 목숨을 노린 세 번째 시도였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우리는 불구대천의 원수입니다. 그는 뿌리째 뽑아야 했고 지난 3개월 동안 비밀 경호팀을 보내 멀리서 나를 보호했다고 주장했다. 깡패들은 정신적으로 위협만 했을 뿐 내 머리카락 한 올도 건드릴 수 없었다고 했다. 이제 증거가 충분하니 내가 법정에 공개적으로 출두하여 스마트폰의 사진을 확인해주는
대가로 다리 수술과 풍족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20억 원을 보상으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 치명적인 굴욕감에 나는 손을 휘둘러 지퍼백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그를 쫓아내고 돈은 관이나 사라고 뼈가 썩어 문드러져도 심부름꾼 노릇은 하지 않겠다고 으르렁거렸다. 내 외침은 습기 찬 내 벽에 부딪혀 울려 퍼졌고 스마트폰이 담긴 가방은 그의 구두 끝에 떨어졌다. 침묵하던 변호사가 미간을 찌푸리며 나서려 했지만 태주는 변함없는 표정으로 손을 들어 말고 태연하게 가방을 주워 먼지를 털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천천히 내가 감정에 휩쓸려 이성을 잃고 있다고 증언의 대가로 20억 원은 너무나도 좋은 조건이라고 말했다.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협조하지 않으면 태진의 패거리가 여전히 눈의 가시를 뽑으려 할 것이고 장애를 입은 다리로는 살인도 서슴지 않는 깡패들에게서 도망칠 수 없다고 조언했다. 나는 이를 악물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 그에게 소리쳤다. 깡패들로 협박하지 마.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건 당신이야. 당신네 부자들은 돈이 전부고 사람 목숨은 집신장만도 못하게 여기지. 내가 목숨 걸고 강에 뛰어들지 않았다면 그는 이미 죽었을 것이므로 20억 원으로는 내 인격을 살 수 없으며 냉혈한을 위해 증언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짧은 순간 태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경멸은 깊은 생각으로 바뀌었다. 그는 똑바로 서서 정장 단추를 채우며 목소리를 낮춰 내게 목숨을 빚졌으며 지난 3개월간의 계산이 큰 손실을 초래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태진은 그 잔혹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돈을 받지 않으면 자신들이 직접 사진을 법정에 제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기소될 때 내 이름이 분명히 서류에 드러나 나와 고향에 있는 가족이 보복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 말은 내 머리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다. 부모님과 대학생인 남동생이 가난한 시골 마을까지 찾아온 깡패들에게 시달릴 것을 생각하니 고집은 가족의 안위에 대한 너무나도 큰 두려움 앞에서 즉시 무너져 내렸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부모님을 이 죽음의 수렁에 빠뜨릴 수는 없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태준의 말이 옳았다. 아무리 피하려 해도 나는 이미 태풍의 중심에 있었고 무기를 든 조폭들에게 인격만으로 맞설 수는 없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권력과 돈이 필요했다. 고개를 들어 태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는 법정에 증인으로 서겠다고 단호하게 동의했다. 하지만 조건은 20억 원이 아니라 내 목숨과 그의 비겁한 침묵에 대한 보상으로 100억 원을 요구한다고 또렷하게 선언했다. 동시에 즉시 전문 경호팀을 고향에 보내 24시간 부모님을 보호하고 나를 국제병원으로 이송하여 다리 수술을 받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면 법정에서 그가 원하는 대로 말해주겠다고 했다. 변호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떡 벌리며 반대하려 했지만 태주는 손을 흔들고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미소를 짓고는 동의했다. 그는 즉시 변호사에게 비밀유지 계약서와 보상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새로운 계좌로 50%를 선지급하고 아산병원 최고의 교수를 연결하여 이번 주 안에 수술을 잡고 오늘 밤 안으로 경호팀 2팀을 고향으로 파견하라고 지시했다. 15분 후 미니 프린터에서 계약서가 출력되었다. 나는 꼼꼼히 읽고 법적인 함정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펜을 들어 서명했다. 나는 공식적으로 태산그룹의 최고 권력자들과의 큰 판에 발을 들여놓았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도 가족을 지킬 무기를 손에 넣었다. 그날 오후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내 모든 짐을 정리했다. 사실 짐이라고는 낡은 옷 몇 벌과 타이핑 아르바이트를 하던 노트북이 전부였다. 그들은 나를 골목 입구에 대기하고 있던 구급차에 태워 악몽 같았던 낡은 자취방 동네를 떠나게 했다. 태주는 약속대로 나를 도심의 초고층 타워 20층에 있는 고급 서비스 레지던스로 데려갔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 비밀번호와 지문, 여러 겹의 카드키로 잠긴 문, 그리고 로비와 복도에는 항상 건장한 경호원 2명이 밤낮으로 상주했다. 방문, 모든 식료품과 생필품은 태준의 비서가 직접 가져다 주었다. 사전을 확인한 후 나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굶주림과 공포에서 벗어나 푹신한 침대에서 이상한 소리에 놀라 깨지 않고 평화롭게 잠들 수 있었다. 다음 날, 특수 차량이 나를 곧장 서울 아산병원으로 데려갔다. 대수술 준비를 위해
온화한 미소를 지닌 나이든 정형외과 과장님께서 직접 내 진료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셨다. 과장님은 정강이 뼈가 잘못된 자세로 깁스를 한 채로 유합이 시작되어 처음보다 수술이 더 복잡해졌다고 설명했다. 잘못 유합된 뼈를 깎아내고 골절, 부위를 깨끗하게 한 후에야 수입산 티타늄 합금으로 만든 골수강 내 고정목과 나사 플레이트 시스템으로 뼈의 축을 곧게 고정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돈 걱정이나 서러움 없이 두 발이 다시 땅에 굳건히 설 수 있기를 기도하며 평온한 마음으로 수술실에 들어갔다. 깨어났을 때 6시간의 수술은 끝나 있었고 정강이는 하얀 붕대로 감겨 있었으며 복잡한 금속 고정장치가 부착되어 있었다. 마취가 풀리면서 암초에 부딪혔을 때보다 더 끔찍한 극심한 고통이 몰려왔다. 하지만 국제병원에서의 치료는 다른 경험을 선사했다.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누르면 3초 안에 응답이 왔고 자동 통증 조절 펌프 시스템 덕분에 힘든 첫날 밤들을 견딜 수 있었다. 태준의 비서가 와서 값비싼 고정장치와 5성급 회복실을 포함한 임시병원비가 8억 원을 넘었으며 태준이 약속대로 깔끔하게 지불했다고 알려주었다. 뼈가 붙기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했다. 건강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건장한 경호원 아저씨들이 자비를 도와준다고 말씀하셨다. 어머니께서 회사가 우수 직원을 잘 챙겨준다는 거짓말을 믿으셔서 마음이 가벼워졌다. 선지급 받은 50억 원의 절반이 새로운 계좌에 들어왔다. 나는 큰 금액을 떼어 낡아 빠진 시골집을 수리하고 부모님 노후 자금으로 저축해드렸다. 당당하게 효도한 것이다. 재활 과정은 험난하게 시작되었다. 외국인 전문가가 매일 지도하며 이를 악물고 땀과 눈물을 쏟으며 마비되었던 근육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무릎 굽히기, 펴기 운동을 시켰다. 고통에 기절할 것 같았지만 튼튼한 고정 장치를 보며 나는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가올 생사의 재판에 굳건히 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식 수술 후 4개월이 지났다. 전문적인 치료 프로그램과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나는 외부 금속 고정 장치를 제거하고 가벼운 힘으로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산산조각 났던 뼈들이 티타늄 못 주위로 뿌리를 내리며 유합된 것을 보고 의사는 기적적인 회복 속도라고 평가했다. 이때 수사기관은 공식적으로 사건 서류를 마무리하고 박태진을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그리고 사진 증거를 가진 유일한 중요 증인인 나는 안전가옥에서 경찰과 비밀리에 계속 협력하며 진술을 제공했다. 1심 재판일이 월말로 정해지자 모든 활동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태준은 외부로 이동할 때마다 경호원 3명을 추가로 배치했다. 그날 아침 나는 병원에서 뼈 유합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엑스레이 촬영 예약이 잡혀 있었다. 경호원이 운전하는 검은색 방탄 SUV에 타고 7인승 보호 차량이 뒤따랐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막다른 길에 몰린 자의 악의는 항상 예상을 뛰어넘었다. 우리 차가 병원 정문에서 500m도 채 남지 않은 큰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멈췄을 때 반대편 차선에서 작은 화물 트럭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미친 듯한 속도로 중앙선을 넘어 내가 앉은 SUV 앞부분을 향해 돌진했다. 운전하던 경호원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차 바닥으로 몸을 숙이라고 소리쳤다. 생사가 갈리는 순간 그는 피하지 않고 앞에 있는 오토바이 때문에 도망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 SUV 전체로 미친 트럭의 진행 방향을 막아섰다. 찢어지는 듯한 충돌음이 고막을 찢었다. 차 전체가 격렬하게 흔들리며 아스팔트 위에서 약 5m 정도 미끄러졌다. 유리가 산산조각 나고 고무, 타는 냄새가 진동했으며 에어백이 터져 의자를 세게 쳤다. 나는 조수석 아래에 웅크리고 약한 다리를 보호하기 위해 머리를 감쌌지만 머리를 차문에 세게 부딪혀 심하게 어지러웠다. 트럭은 완전히 찌그러졌고 앞부분에서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운전사는 운전석에 끼어 미처 도망치지 못했고 뒤따르던 7인승 차량에 경호원들에게 제압당해 길바닥에 엎드렸다. 주변에서는 경보음과 사람들의 공황에 찬 비명이 울려 퍼졌다. 15분 후 교통경찰과 구급차가 현장을 통제하고 나를 응급실로 이송하여 전반적인 검사를 받게 했다. 다행히도 경호원의 뛰어난 반사신경과 장갑차의 튼튼한 구조 덕분에 나는 어깨에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고 티타늄 못을 박은 왼쪽 다리는 무사했다. 초음파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문이 벌컥 열리고 태준이 들어왔다. 긴 다리로 서둘러 걸어 들어오는 그의 옷은 흐트러져 있었고 젤로 고정한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그는 내 온몸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내 어깨에 붙은 반창고와 가볍게 깁스한 왼쪽 다리에서 시선이 멈추자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새 침대 난간을 꽉 잡고 극도의 분노 속에서 다급하게 안부를 물었다. 나는 침착하게 고개를 저으며 경호원이 잘 대처해서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트럭이 내가 앉은 자리를 노린 것을 보니 태진의 소행일 것이라고 말했다. 태준은 이를 갈며 살기 어린 눈빛으로 태진이 막다른 길에 몰려 약물 중독자인 운전사를 고용하여 교통사고로 위장해 증인을 살해하려 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자신의 경호 시스템을 너무 과신하여 나를 2번이나 목숨을 걸게 할 뻔했다며 자책했다. 자책과 분노가 뒤섞인 그의 진실된 표정을 보고 나는 이 냉혈한 남자도 드디어 진짜 위협 앞에서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똑바로 앉아 태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천천히 말했다. 아직 안 죽었어요. 그 쓰레기들 깨끗하게 치워줘요. 다음 주에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서 내 손으로 그 악랄한 놈들을 감옥에 쳐넣을 테니까. 병원 앞에서의 끔찍한 교통사고 위장 사건 이후 태준은 즉시 내 보호 수준을 최고 단계로 격상했다. 재판이 공식적으로 열리는 날까지 나는 단 한 번도 아파트를 떠날 수 없었다. 경찰은 교통사고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교통사고라는 위장을 벗겨내고 약물 중독자인 운전사가 태진에게 고용된 깡패 조직의 일원임을 자백하게 하여 악당의 목을 조이는 올가미를 만들었다. 2번이나 내 목숨을 위협할 뻔한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태준은 공허한 사과 대신 실제 행동으로 뉘우침을 증명했다. 비서를 시켜 은행에서 초기 계약금 50억 원을 완납한 증명서를 가져오게 하고 내 이름으로 국제은행에 200억 원의 신탁기금을 설립하여 가족의 생활과 미래의 의료 수요를 보장하는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나는 서류를 한마디 거절 없이 받았다. 그것이 그들이 내 육체와 정신에 입힌 상처에 대해 받아야 할 마땅한 대가라고 생각했다. 형을 암살하려 한 혐의로 태진이 구속된 사건은 태산그룹 내부에 엄청난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 병상에 누워있던 늙은 회장은 막내 아들의 죄악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듣고 잔혹한 충격을 이기지 못해 뇌졸중으로 쓰러져 영원히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 이것은 태준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태진 모자의 구명 노력을 차단하는 완벽한 발판이 되었다. 1심 재판은 엄격한 보안 속에서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나는 휠체어에 앉아 죄수복을 입은 태진과 마주했다. 그의 얼굴은 야위고 증오의 찬눈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변호인단이 복원된 사진의 화질이 충분하지 않다고 반박하고 내가 태준과 공모하여 돈을 뜯어내려 했다고 인신공격을 하며 분위기가 팽팽해졌을 때도 나는 냉정하고 침착한 표정으로 어려운 질문에 대답했다. 폭풍 후 치던 밤, 구조 요청 소리를 듣고 강에 뛰어든 순간부터 진실을 발견하고 깡패들에게 쫓겨 막다른 길에 몰렸던 과정까지 모든 것을 명료하게 진술했다. 강철 같은 증언과 디지털 데이터 감정 기술, 보고서가 결합되어 모든 변명을 분쇄하고 사진이 조작되지 않았으며 시간 순서와 일치함을 증명했다. 집을 부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깡패 조직과 트럭 운전사의 증언은 법의 빛 아래에서 태진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냈다. 재판장은 망치를 두드려 박태진에게 살인 미수 및 상해교사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깡패들은 3년에서 5년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태진의 손에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교도관을 따라갔고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의의 빛이 어두웠던 내 삶을 비추고 피비린내 나는 판이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나는 경호원에게 휠체어를 밀어달라고 신호를 보내 증오와 잔인한 권력, 다툼을 뒤로하고 나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재판장을 떠났다. 그 파란만장했던 재판이 끝난 지 1년이 흘렀다. 내 삶은 완전히 새로운 장을 열었다. 현대의학의 도움과 지칠 줄 모르는 끈질긴 재활훈련 덕분에 왼쪽 다리는 완전히 회복되어 목발이나 휠체어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평범하게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궂은 날씨에 가끔 쑤시기는 했지만 정신 건강도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생사의 갈림길을 겪고 인간의 잔혹함과 냉혈함을 목격한 후 나는 시끄럽고 복잡하며
숨막히는 마천루로 가득한 서울이 더 이상 나를 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짐을 정리하고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가득한 도시를 떠나 진정한 평온을 찾아 나섰다. 보상금의 일부를 사용하여 푸른 소나무로 가득한 강원도 외곽의 3헥타르 약 9,000평 언덕 땅을 샀다. 매연과 자동차 소음이 없는 오직 소나무 스치는 소리와 안개만이 자욱한 곳이었다. 나는 인부들을 고용하여 청정 농업과 결합된 조용한 팜스테이로 개조하고 목조 주택을 지어 도시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은 손님들을 맞이했다. 부모님도 고향을 떠나 텃밭을 가꾸는 것을 도우며 맑은 공기 속에서 노후를 즐기셨다. 팜스테이에서의 삶은 평온하고 여유로웠다. 직접 땅을 파서 채소를 심고 만개한 수국을 돌보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체력을 단련하며 달리기에 대한 열정을 되찾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과거의 부상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소나무 잎이 깔린 오솔길을 따라 빠르게 걷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자유로운 느낌, 머리카락 사이를 스치는 바람, 가슴을 가득 채우는 맑은 고원의 공기가 힘을 주었다. 나는 점차 강도를 높여 작은 걸음에서 긴 걸음으로 가파른 오르막을 넘었다. 한때 슬깁스를 했던 두 다리는 이제 강하고 단단하게 땅을 박차고 설악산에서 열린 10km 트레일 러닝 대회에 참가하여 역경과 자신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낸 자랑스러운 완주 메달을 목에 걸었다. 태주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태산그룹 회장 자리를 굳건히 지켰지만 엄청난 업무량과 비즈니스 세계의 압박은 그를 더욱 과묵하고 냉정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몇 달에 한 번씩 직접 SUV를 몰고 수백 킬로미터의 고갯길을 넘어 강원도로 왔다. 경호원도 비싼 정장도 없이 얇은 바람막이와 평범한 면바지 차림으로 그는 팜스테이의 가장 조용한 단골 손님이 되었다. 그는 종종 하루 종일 발코니의 나무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언덕에 걸린 안개를 바라보았다. 우리 사이에는 남녀 간의 낭만적인 감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하치 치열한 전쟁에서 살아남은 두 생존자처럼 말없이 서로의 상처를 이해했다. 어느 날 저녁, 해가 늙은 소나무 뒤로 모습을 감출 때 나는 뜨거운 허브차를 들고 발코니로 나가 태준 앞에 놓았다. 그는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고 나를 보며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정말 평화롭군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때때로 내 현재의 삶이 부럽다고 고백했다. 나는 의자를 끌어와 마주 앉아 기지개를 켜고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대답했다. 각자의 선택이죠. 회장님은 권력을 택했고 폭풍우를 감수했잖아요. 저는 평화를 택해서 여기에 있는 거고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단잠을 살 수는 없으니까요, 회장님. 내 말에 태주는 계산 없는 편안한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여 인정했다. 바람이 부는 고원 한가운데서 나는 드넓고 고요한 공간을 바라보았다. 나는 뼈와 피, 눈물, 그리고 극심한 절망을 대가로 이 평화를 얻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평생 소유할 가장 값진 자산이었다.